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죠. 그래서 명문정당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는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책임이 엄청난 분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분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직접 나서서 특정인을 겨냥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 말을 꺼낸 겁니다.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약속하신 대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고. 자, 윤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거론한 거다 이러면서 당내에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두 사람이 과거 본인들이 의원을 지냈던 해당 지역구에 똑같이 다시 출마하는 것에 대한 비토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출마를 할 거면 좀 험지에 나서주는 게 좋은데 왜 성동 가면 험지가 아니다. 네, 성동갑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영민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는 충북 청주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바꾸긴 했어요. 같은 청주지만. 그렇지만 이제 워낙 그 민주당 텃밭으로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차라리 이런 책임 있는 분들은 좀 험지로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전해철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같은 분들은 해당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청와대에서 몸담았었던 참모들만 일단 적용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드라인은 어느 정도 시한을 주고 이 안까지 결단을 내지 못하면 공관위나 예를 들어 전략공관위에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미리 암시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전 정부에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총선에 책임을 지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대선 패배가 왜 문재인 정부의 탓만 있는 것이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훈 기자, 갑자기 훅 들어가는 질문이라 죄송한데 그러면 조국은요? 조국은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아마 민주당 관계자한테 물어봐도 재밌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 전 장관은 아직 본인이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서 약간 좀 이중 플레이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조국 전 장관의 그 반윤연대 그 목소리와 그 세력은 또 어느 정도 민주당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위성정당에 참여 안 된다. 이렇게 똑바르게 선을 긋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당내의 친명과 친문 의원들 간의 갈등, 그러니까 세력 간의 갈등 문제는 또 이렇게 배척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비판도 당내 일부에서 나옵니다. 오, 역시 최지원 기자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재명 대표 쪽에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정치라는 것은 이게 상상력의 영역이 꽤 있습니다. 자, 지금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자 첫 번째가 누구일까요? 이재명 후보 아니겠어요? 0.몇%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0.73%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 당시에 여러 가지의 이른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 초보다, 심지어는 대선을 2달 앞두고 캠프를 해체하고 이런 게 저희들의 눈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선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선을 2달 앞두고 캠프를 해체하는 후보가 대선을 이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벌어졌죠? 이재명 후보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보다 더 훨씬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진 거죠. 그러면 윤 정권 탄생의 제일 큰 기여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재명 지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이명박 공관위원장의 설명에 대해서 가장 뜨끔해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얘기를 합니다. 돌려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당내 개파가 구심점이 없는데 오시면 친문의 마티형으로 구심점이 될 것이다. 뭐 괜한 억측들이죠. 억측들이.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2020년 총선에서 뭐 전례 없는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지난 대선 졌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0.73%포인트 패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누가 누구를 탓할 것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탓만 있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이 문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솔직히 따지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법카 문제 뭐 있었고 대장동 게이트부터 네, 시작해서 대장동 게이트 있었고 이런 논란들이 취합돼서 불과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아슬하게 진 것 아니냐. 이런 그 내부 친문 의원들끼리의 불만은 지금 계속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비명계 인사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라디오에 나와서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대선 패배 원인 분석을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의견 취합을 하기도 했었는데 백서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작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오. 이제 그 당시에 대선 패배 원인을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문제, 뭐 대장동 비리 문제 이거를 적시할 수가 없어서 저도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것이 결국에는 뭐 원래대로면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고 뭐 여러 가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생시켰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의 백서 그 보고서 취합이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흠결 문제도 거론을 해야 하는데 그걸 적시할 수가 없어서 보고서를 결국에는 작성하지 못했다. 이런 의견들도 내부에서는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을 두고도 이재명 대표도 반성을 할 책임의 소지가 있는데 왜 무조건 이걸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하느냐. 이런 내부 반발이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탓인가? 임종석 탓인가? 아니면 추미애 탓인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 탓인가?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상황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대선에서 지면 옛날에 DJ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 가셨어요. 대선 출마, 뭐 이제 정치권 떠난 물론 나중에 돌아오셨습니다만 한동안은 국민들에게 잊혀집니다. 근데 바로 개항을 해 출마를 했고 바로 당대표가 됐고 이러면서 지금 바로 또 총선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아마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영국에 있으면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권 떠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분이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평가 보고서 또는 평가 백서가 나오지 못한 원인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바로 그 대선 직후에 개항에 출마하고 또 당대표를 되는 이 과정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통상 한국의 대선에서는 패배자는 당선자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게 관례였고 또 그런 방식이 여야 정치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여는 하나의 또 방편이었는데 그걸 못했고요. 지금 이 사태를 보면 결국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문제도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개입하지 않는 행태로 해서 철저하게 대선 평가를 했다면 이것이 지금 2년 지난 총선에 반영이 돼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애매모호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논쟁만 되고 있고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공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결국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친문 대표적인 인사 2명, 정청래 그다음에 이해찬 이 두 사람을 공천 탈락시킴으로 해서 그 일반 국민들에게 아 당이 바뀌는구나 이런 신호를 줬거든요. 한 분은 무소속으로 들어갔고 한 그렇습니다. 분은 4년 양보했다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아 저 당이 뭔가 바뀌고 있구나 반성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현재로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하고 누군지도 말하지 않는 행식은 일단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전략적으로 옳을지 좀 더 갈등의 요소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임종석 전 실장 얘기인데요. 임 전 실장을 향한 공세가 지금 이렇게 같은 민주당 내부에서만 있느냐? 아니요. 거기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이 사람도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586 운동권 정치가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586 운동권들의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하고
내가 실수했다. 원래 잘 몰랐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왕년에 뭐였다. 이건 허세와 오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논쟁이 안 됩니다. 논쟁. 자,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 전대협 의장, 그러면서 당시 한양대가 있는 성동을 자신의 지역구로 두었던 사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갔던 사람. 근데 지금은 산 넘어 산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버림받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거기 내에서도 싸워야 되고, 하나 산 넘으면 또 윤희숙 전 의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임종석 전 실장 이제 사면 초과예요. 예.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공격받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한 측면이 좀 있죠. 저렇게 공격받으면 적어도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까지 어떤 정치의 경력, 이력을 보면 누구 하나쯤은 좀 옹호를 해줘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옹호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공관위원장이 뭐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노골적으로 저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성동감을 줄 수 있을까?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또 전에 또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잖아요. 2019년도에. 예. 근데 또 출마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명분이 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본인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